여러분들이 이렇게 국회에서 강의를 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개인적으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국회의장님께서 몸소 오셔서 강의를 같이 하시게 돼서 부담도 되고 또 영광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퇴계 이항 선생님은 아마 이 조선시대 학자 중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넓게 알려진 어른입니다. 지금 퇴계 이항에 관한 논문이 약 지금 2,000편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과 더불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장 널리 이해되고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퇴계 선생의 사상이 상당히 넓고 또 깊이가 엄청난 깊이를 사상적인 철학적인 깊이를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리라 봅니다. 또 그만큼 다양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오늘 짧은 시간에 퇴계 선생에 대해서 그 생각을 수렴해가지고 간명하게 말씀드릴까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저는 오늘 시대에 우리가 왜 퇴계 선생을 주목해야 되는가, 말하자면 오늘 우리 시대에 퇴계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기론이랄지 심성론이랄지 이런 좀 딱딱한 주제는 약간 멀리하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평가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나름 의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이 퇴계 선생의 자치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아마 그 퇴계 선생은 하루에 몇 번씩 아마 뵐 겁니다. 잘 알다시피 집회에 들어가 있어서 집회 퇴계 선생 모습과 또 도산서원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익히 친숙할 것입니다만, 그 내면적인 어떤 사상의 어떤 얼개랄까 혹은 그 사유의 어떤 궤적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사실 친근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야기의 시작을 퇴계가 가장 퇴계다운, 또 우리에게 가장 의미로운 존재는, 퇴계는 바로 이 공부하는 학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퇴계 선생은 조선시대 모든 이 많은 뛰어난 선배들 있고 혹은 사상가도 있지만,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혹은 공부가 인간을 얼마나 깊이 있는 어떤 사유의 언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분이다 하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퇴계 이 선생 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공부를 통해서 치열하게 가고자 하는 한 길이 있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공부를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명성을 획득한다든지 혹은 출세를 한다든지 혹은 여타의 말하자면 이 공부를 수단적인 가치로 삼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계 선생의 글을 따라가 보면 그 공부의 지향점이 한 군데로 초점이 모여지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흔히 유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 그 마침내 전국적으로 인간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이 성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공부를 어떤 수단적인 가치나 혹은
다른 여타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덕성을 일구는 어떤 말하자면 수단으로 혹은 통로로 이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유학자들은 물론 그러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만, 주작이나 성리학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참나를 찾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선의 의지, 내 마음에 있는 참다운 어떤 삶의 의지, 이걸 찾는 것이 물론 모든 유학자들의 기본적인 관심입니다만, 퇴계 선생에 이르러서 퇴계에 의해서 비로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이 경로를 통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가장 간명하고 알기 쉽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길을 체계화하고 또 나름대로 이 조직화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길로 가는 것이, 이러한 길로 찾아가는 것이 공부의 가장,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우리의 어떤 삶의 이유다라는 것을 드러낸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자학 내부에서 혹은 성리학 내부에서 이미 이런 공부론이 있습니다만, 퇴계와 율곡, 나중에 선생님들 다시 율곡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할 기회가 아마 있다고 합니다만, 퇴계와 율곡에 의해서 조선의 선비들은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다르는 어떤 세계, 또 그 세계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자기의 왜고집이랄지, 혹은 자기의 이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이런 반응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말하자면 참다운 진리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존재의 내재적 초월이다라는 말로 썼습니다만, 일상적인 자기랄까, 일상적인 삶의 어떤 그 부대끼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런 세계보다는 다른 더 너머의 차원,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참된 인간됨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어떤 질문의 자세가 퇴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오늘날 우리 교육에서, 오늘 우리 당대의 삶에서 회복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다른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삶의 여러 가지 얽힘 혹은 삶의 여러 가지 구속, 이걸 넘어서서 좀 더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선의 문제랄지 참된 인간의 문제랄지를 성찰하는 그 부분이 공부와 맞닿아 있다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퇴계 선생을 주목하는 이유는, 퇴계 선생이 이 글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이제 학문적인 말로 하면 그의 시대 정신을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한 당대의 모순과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철학적인 어떤 모색이 담겨 있다 하는 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식인의 사명 혹은 지식인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가치랄까를 아주 튼실하게, 아주 굳건하게 발디디고 있다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퇴계는 막
그 엄청난 이 사화의 와중에서 또 사화가 막 끝난 그 가운데서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퇴계는 그의 형인 이해가 사화로 희생된 것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형님조차도 사화의 어떤 희생자로 운명을 달리했다 하는 건 잘 아시는 바 같습니다. 다양한 굉장한 이 혼란 속에서 사회적인 어떤 삶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퇴계의 이 생각은 첫 출발을 했고 연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퇴계의 생각에는 이런 혼란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 이 새로운 답을, 새로운 어떤 이 의미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어떤 하나의 그 흐름을 형성하고 있던 학문적인 정통성, 우리가 흔히 그걸 이제 도통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학문적인 그 옳은 학문의 어떤 계보가 어떻게 이어가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약간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살인파의 이 출현과 진출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첫 시간에 포은 정몽규 선생에 대해서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라고 합니다만, 퇴계의 당대까지는 여러 가지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저리론적 도통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불사이군하고 또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런 저리론적 도통론이 나름대로 이렇게 계보를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포은 이래 김종직, 김경필 하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시대에 맞서는, 시대의 불의에 맞서는 어떤 정신들이 조금씩 연결어가고, 그것이 하나의 이렇게 물줄기를 나름대로 형성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저리론적 도통론이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혹은 그 학문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화담 같은 대단한 학자입니다만, 화담, 서경덕 같은 분들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의를 찾고 답을 찾고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자연적인 질서, 자연의 세계 속에서 어떤 답을 찾고자 하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너무나 우리가 딱딱하게 윤리나 규범이나 도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흘러가는 대로 말하자면 자연적인 질서가 제공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기하의 흐름 속에, 한 흐름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걸 흔히 주기론적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계의 생각에는 지식인의 진정한 사명은 그러한 어떤 삶의 태도에 있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퇴계의 생각은 유학자들이라는 거 모름지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내성 외왕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내성이라는 것은 안으로는 도덕적인 선을 발양해서 성인으로 끊임없이 자기 삶을 성인을 표적으로 가고자 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외왕은 그런 삶을 그냥 자기 혼자의 독선에, 말하자면 홀로의 어떤 선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겸손의 세계로 나아가서 같이 말하자면 대동세계를 실현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퇴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을 등한시하고 세상을 그러니까 소홀히 해서 멀리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국회의 의미도 이런 외항의 어떤 적극적인 실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왕도 정치의 실현, 이게 오늘날 국회가 갖고 있는 품은 뜻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퇴계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이해하기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퇴계가 결집시켰다. 리란 무엇인가? 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이나 변화나 혹은 현실적인 격동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의 가치, 가장 보편적인 어떤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가치를 찾는 것이 오히려 당대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퇴계가 수당이나 서원인을 만드는 것도 막 회오리 치는 경랑 속에서 거기에 몸을 맡기거나 혹은 그걸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 최선의 어떤 이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이 퇴계의 어떤 기본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퇴계가 살인파들에게 어떤 이념적 정통성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주리론적인 어떤 사유가 아닌, 주기론적인 사유가 아닌,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적인 질서에 몸을 맡기는 그런 어떤 사유가 아닌 적극적인 선의지를 통해서 이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기본적인 패턴을 찾아서 거기에 자기의 어떤 삶의 의미를 같이 결부시키겠다라는 어떤 주리 철학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퇴계의 시대 정신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문제, 당대의 갈등을 풀 가장 기본적인 답은 난 여기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퇴계는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의 이제 이런 퇴계 이야기를 첫 출발로 운을 띄웠습니다만, 이런 퇴계 철학 혹은 조선 유학의 정신이 왜 우리는 그동안 거의 사문화해 버렸느냐? 그거는 이 공자왈 맹자왈이라는 가장 이 이념적 경직성에 혹은 이념적 이 한계에 머무르고 있는 봉건적인 어떤 유죄로 그러니까 치부해 버렸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는 말하자면 우리가 조선조 유학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자산이랄까, 이것을 새롭게 이제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회복하고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그 부분에 퇴계 철학에 대한 해석이 어떤 한 중심에 자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왜 그동안 가능한 유학적인 어떤 사유 체계, 유학적인 어떤 도덕관이랄까, 세계관, 이걸 그러니까 저 땅 깊숙이 묻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일제에 의한 좀 개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유교 망국론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나온 유학에 관한 글, 또 퇴계에 관한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가장 혹독하게, 가장 신랄하게 이 조선조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목이 바로 퇴계에 이렇습니다. 퇴계에 대한 비판은 이 비판의 강도가 요새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생경하고 날선 비판의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령 반동 괴수의 사상의 회귀라든지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적인 생각이랄지 이런 식의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유물사관에 의한 건데요. 그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될 수 있는 하나의 맥락이, 우리가 개화를 거치면서 겪었던 어떤 시대적 아픔과 갈등 때문에 우리는 갈등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 선생님들, 지금 여기 계신 여러 분들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망국의 서름을 겪는 시대에 살았다면 다들 거기에 엄청난 좌절과 알 수 없는 깊은 어떤 이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절망감들의 표출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이 유교 독립신문에 보이는 유교 망국론이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에 찌든 학문은 다 내어버리고 마음을 정직하고 굳세게 먹어 태서 각국 사람들과, 태서란 건 유럽의 학문입니다. 서양의 학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구학을 완전히 소멸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영국이나 독일이나 불란서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왜 이 나라가 망했느냐? 도대체 나라 망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을 때 그 가장 큰 책임은 당시에 이 사회를 이끌고 가고 지배했던 어떤 이데올로기, 또한 그걸 앞서 선도했던 지식인들에 대한 일군의 혹독한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궤적으로 이 전통교육 무용론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내용입니다만, 이야기 요체는 뭐냐면,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교육이란 건 무정신교육이다. 이게 완전 얼빠진 교육이다. 또 심하게는 마교육이다. 마귀 같은 교육이다. 이 마귀 같은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민족주의, 문명주의로 나가는데 장애가 되니까, 장애가 돼서 이걸 완전히 엎어버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던 정신적인 많은 자산들을 도매금으로 일거에 버리거나 혹은 매몰시키는 그런 말하자면 흐름들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 어릴 때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감정은 지나간 시기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오늘날의 삶에,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막 그 새로운 우리가 근대화를 막 이루고자 하는 그 시기에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도 그러니까 도움을 줄 것인가, 오히려 퇴행적이거나 혹은 이미 지나간 시대에 쓸데없는 어떤 이념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상당 부분 갖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뭔가 이 새로운 좀 더 시민사회에 걸맞는 오늘날의 어떤 말하자면 지구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이런 사회에 걸맞는, 자본주의 세계에 걸맞는 어떤 다른 어떤 정신, 다른 가치가 있어야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 식의 변화는 있어야 되나, 문제는 모든 것을 무화시켜버리고 일체 우리가 갖고 있던 정신적인 가치나 자산을 무화시켜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 조급했고 또 불안한 어떤 정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계 선생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힘이 뭐냐를 두 가지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퇴계 선생하면 다 이 도학적인 어떤 이념의 표징으로, 덕이 있는 인간의 표징으로만 생각합니다만, 크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퇴계 선생이 만들었던 교육적인 인프라, 혹은 퇴계 선생이 처음 그 의미를 크게 강조했던 어떤 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퇴계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줬던 가장 큰 말하자면 선물 중에 하나는 교육의 힘과 그 교육의 힘을 어떻게 조직하고 국가적인 체제 속에서 이 시스템화하는가에 대한 커다란 얼개를 제시했다. 이 점을 저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뒷부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퇴계의 도산서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게 저는 도학적 서당이라고 이름합니다만,
퇴계 도산서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물론 연말선초부터 서당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학문이 가장 심화되는 어떤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는 첫 출발을 사실 불을 댕겼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특히 말이죠, 퇴계의 서원의 어떤 발전과 반응, 여기에서는 퇴계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그 첫 출발은 백운동 서원이 그 주세봉 선생에 의해서, 신재 주세봉 선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주세봉 선생이 만들어 첫 출발시킨 어떤 이 서원을, 그 의미를 새롭게 각성시키고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중요한 사학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철저히 퇴계다, 이렇게 퇴계의 어떤 공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잘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어떤 교육적 모델을 실현한 것이 오늘날 우리 근대화를 앞당기는, 혹은 근대화가 스스로 나름대로 힘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새 일본이나 이쪽을 가는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서원 9개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곧 등재될 예정입니다. 지금 잠정 목록에 올라 있어요. 혹시 9개 서원이 어딘지 아세요? 대상되는 9개 서원? 예? 절대 몰라요? 도산서원 당연히 포함. 도산서원 또 맞습니다. 소수서원. 의장님이 한 꼭지 맞춰주셨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예? 병산, 또 옥산, 또 대단히 아주 우수한 이 성중이십니다. 옥산, 또 어디입니까? 아까 소수서원 했습니다. 소수서원 했고, 그 다음에 저기 장성에 뭐 있습니까? 피람서원. 그 다음에 사계 김장생 선생 모신 데가 어디죠? 도남서원. 그 다음에 일두 정여창 선생 모신 함양의 난계서원, 도동서원, 무성서원 등이 이제 9개 서원인데, 그 서원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권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를 하고, 또 넓게는 다른 어떤 아랍의 마드라사라고 하는 중세 교육기관과 특성을 비교해서 우리 서원은 이런 점에서 장점이다, 우리 서원에서 지향하는 바는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일본을 그때 방문했습니다만, 그때 방문했을 때 교토대학에서 일본 근세 교육사의 아주 원로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어도 18세기 말이 되면 일본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세계 어디라고 하는 주로 유럽 독일이랄지 혹은 불란서랄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혹은 그보다 더 훨씬 우월한 인프라를 갖춰지고, 또 말하자면 교육의 어떤 연계망을 구축했다. 이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박차게 나오게 하고, 급속한 어떤 이 팔로우를, 그들의 서구를 쫓아가서 추월하는 힘의 어떤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를 든 게 뭐냐면, 일본의 데라고야라고 있습니다. 데라고야, 사자옥이라고 하는데, 이 일본의 데라고야는 우리나라 서당과 비슷합니다. 서당과 비슷한 어떤 초등교육기관인데, 데라고야가 적어도 10,000개 이상 일본 사회에 쫙 깔려 있었다. 이 힘이 보통 힘이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촌락 내부까지 들어간 것은 우리들로 치면 면리 단위, 동네 단위까지 이 교육이
신경망이 뻗친 거는 세계에서 볼 수가 없는 어떤 사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0개 정도면은 한 몇 호당 하나씩 서당 데라고야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확한 그 추산은 안 해봤는데 지금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약 300호 내지 400호당 이 데라고야가 하나씩 있었던 걸로 추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제가 우리나라 옛날 호족하고 그 구례군 토지면을 중심으로 물론 조사를 했습니다만 호구 총수하고 서당수하고를 비교해 보니까 약 115호당 하나씩 이 우리나라 서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적어도 다산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두 마을에 하나씩은 반드시 서당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암 같은 경우 우암 송시열 선생이 쓴 기록에 보면은 모든 마을엔 다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충청도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18세기 자료를 가지고 쭉 검토를 해봤는데 상간벽지, 촌락 어디에나 그 서당이 없었던 데가 없습니다. 그 19세기에 오행묵이라는 분이 이 지도 신안군에 가서 그 수령을 하면서 지도군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순행을 하면서 남긴 기록을 보면 조그마한 이 동네에 들어가도 그 섬에 들어가도 서당이 있고 아이들 가리키는 흔적을 있는 걸 보고 놀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상간벽지 어디에나 사실은 이런 우리나라 교육의 인프라는 깔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 거냐라고 하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나름대로 디자인해보고 세상에 대한 타인을 어떤가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또 전체를 조직해보고 또 이 사회적인 어떤 구성체를 나름대로 연결해보고 만들어보는 이 지적 능력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경제사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나 혹은 필리핀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빨리 급속하게 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시골 상간 벽지에 가더라도 그 마을에 중앙부서에 와서 국장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나 자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교육받은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 나름대로 이 학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자 하는 그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열에 가장 체계적으로 불을 붙인 분이 우리는 이 퇴계 선생이다라는 사실을 좀 더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퇴계 선생의 힘은 어디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퇴계 선생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볼까 합니다. 제 생각은 퇴계 선생 속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이 공부를 통해서 이걸 흔히 공부의 옛날 유학자들의 공부의 두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함양 공부, 하나는 채찰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양 공부란 건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이 막 요동치기 이전에 희로애락이 막 몸이 들끓고 하기 이전에 언제나 마음속에 차분하게 관조해서 자기 내면의 어떤 싹 틀고 있는 내면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말하면 의지 혹은 옳게 살고자 하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인간됨의 어떤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길러주는 어떤 공부 방법을 함양이라 하고 채찰은 언제나 스스로를 잘 관주하고 스며드는 국리의 공부입니다만 그걸 통해서 어떤 전인의 군자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이 시를 제가 좋아하는 시를 이제 예를 들는데요. 이게 반타석이라는 시인데요. 도산서원 다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한번 손 한번. 생각보다 많이 됐습니다. 많이 가셨네요. 가능하면 이번 가을이나 내년 봄 꽃 필 때 한 번씩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거기 도산서원 제일 좌측 상류 쪽으로 보면은 지금은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만 물속에 이 반타석이라는 조그마한 돌이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보고 읊은 퇴계의 시입니다. 이 시를 한번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싶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도한 탕류 속에 얼굴 문득 숨겼다가 고요히 흐를 때면 비로소 나타나네. 어여쁘다 이 같은 거센 물결 속에서도 청고의 반타석은 구르거나 기울지 않았네 하는 건데요. 여기서 반타석은 뭘 상징할까요? 여기서 퇴계 선생이 반타석이란 말 속에서 뭘 담아놨을까요? 담아놓은 게 없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아마 대입해도 어떤 말을 집어넣어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세계를 집어넣어도 저는 뭐 관계 없으리라 봅니다만, 틀림없는 건 여기는 아마 퇴계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어떤 이 도덕성, 또 이 진리의 어떤 세계, 이걸 상징하고 있다. 이게 성선의 어떤 가장 주축되어야 되는 마음의 본성의 어떤 참됨, 이걸 물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의 경류가 막 흔들리고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치더라도 그런 속에서 보면 진리의 빛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역사의 물줄기가 다시 회복되면 그 진리의 빛이랄까, 도덕적인 어떤 선의지랄까, 이게 다시금 드러나길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적인 분노나 혹은 인간적인 아픔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이 참된 본 마음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본 마음은 언젠가는 다시금 이 수면으로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속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고 말하면 주체하는 저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지 않고, 나와 너를 분리하지 않고, 이 세계와 저 말하면 나의 어떤 세계를 분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합의를 시켜서 이상적인 어떤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자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다기보다는 숭고하게 자기 내면화하는 그런 정신들은 사실은 우리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정복하고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데는 익숙할지 몰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참다움을 이렇게 자기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들은 퇴계에 갖고 있는 어떤 이 하나의 저는 힘이다라고, 좀 더 세계와 나를 불화하거나 부딪히거나 갈등하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껴안고 가는 이런 어떤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 퇴계를 고반의 스승이라고 하는데, 고반이란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자들이 머물고 쉬는 곳을 이제 고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옵니다만 퇴계를 산새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관직을 하고 높은 자리를 뭐 와서 좀 하라고 하면 대부분 열에 7번 안 오시고 그냥 사양하고 시골에 머물러 사시기를 원하며, 기껏 불러 오셔가지고 좀 자리를 맡겨도 한 뭐 몇 개월 하다 보면 다시 산새처럼 그냥 가버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퇴계가 과연 그렇게 세상을 멀리하는 마침 이 불교나 혹은 노장적인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닌 부분들이 이 시에서 나타납니다. 머물고 있는 것이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하자면 이 세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이 무언가를 깊이 궁리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시에도 나옵니다만, 거연히 시골에서 하염없이 머무르니 착한 사람 많은 것을 소원으로 삼음이라. 내가 여기 머무르는 것은, 내가 이 시골에 머무르는 것은 많은 이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갖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퇴계가 아까 지나간 데서 봤습니다만 정암 조광조 같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존경하고 정암 조광조의 개혁을 갖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퇴계 선생이 어떤 이야기냐면 아직 학력 미충한 상태에서 학력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 알미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사회개혁, 정치개혁, 국가개혁에 나섰다 실패를 했다. 이 부분의 어떤 실패를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퇴계의 글 속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 좀 더 이 세계를 개혁하고 국가를 개혁하려면 좀 더 단단한 어떤 지식, 흔들리지 않는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반에서의 어떤 스승의 의미를 또 다른 의미로 이제는 새롭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퇴계 선생이 흔히 이 가장 도덕적 성자, 우리가 흔히 하는 모랄 세인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퇴계하면 덕성, 퇴계하면 성덕군자 이런 식의 말로 이제 익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는 퇴계 선생에 대한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정감적인 어떤 그리고 감성적인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계의 시에 보면은 매우 감성적이고 정감적이고 또 인간의 어떤 말하자면 좀 더 천진스러운 이런 부분에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학적 질서랄까, 미학적 아름다움일까, 이 부분에 탐닉하는 퇴계도 명백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퇴계 만년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60 이후의 삶의 모습 보면 주위 사람들이 저런 뭔가 이룬 어른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속에서 저는 퇴계가 갖고 있는 어떤 러빙 세인트, 저는 그걸 사랑스러운 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면도 우리는 이제 부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 우리가 모든 아이들한테 다 똑같이 도학적인, 도덕적인, 철학적인 인간이 되라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인간 사람들이, 각각의 모든 학생들은 제마다의 어떤 품성과 어울림을 갖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퇴계 속에서 좀 더 이 사랑스러운 성자성을 찾아내서 그걸 학생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글을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퇴계가 퇴계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말로만 우리 같이 저희들 같이 이제 입으로만 이렇게 구두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실천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보면 피나는 어떤 자기를 이겨내는 노력, 극기해가지고 복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기의 한 대목입니다. 여기 보면 뭐냐면 퇴계 선생이 꼭 빨리 주무세요. 빨리 주무시고 난 뒤에 9시쯤 되면 일어나십니다. 일어나가지고 9시쯤 되면 주무세요. 주무셔가지고 자시에 12시 되면 꼭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뭘 하냐면 위자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아마 꿇어앉는 자세일 것 같습니다. 위자를 해서 본인의 하루에 대한 반성, 또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털어내는 그 정자 공부를 2시간 정도 하시는 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공부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데 극기복리하는 자기를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이 사욕의 그림자를 지워버리고 좀 더 이렇게 순선한 어떤 이치의 세계에 말하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배우는 공부를 한 2시간 정도 하신 다음에 다시 잠이 드셔서 5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간제 이덕홍이나 그 옆에 시자하던 학생들하고 같이
산을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나중에 그 대목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뭐냐면 공부를 그러니까 뭐 어떤 수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탐색하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이 참다운 어떤 인간의 정서를 회복하는 그런 훈련에 몰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퇴계 선생을 우리가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이 당파를 넘어서 존경하는 하나의 이유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육사 또 사상사 이쪽에 그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만 제일 아쉬운 거는 오늘날 학교와 우리가 뭐 이 학부형이라면 다들 같이 동감을 하실 텐데요. 학교의 어떤 원형이랄까 학교가 너무 많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하고도 같이 석사 박사 과정을 같이 하는 이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강의 시간에 오면 제일 먼저 하소연하는 것이 교실 붕괴 현장입니다. 이 속수무책의 상황이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걸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선생님들은 저는 도저히 스승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이게 뭘까 암담하다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가슴이 먹먹해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의미를 진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퇴계가 우리 사회사에 혹은 지성사에 깊은 영향을 줬던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줬던 거 하나는 저는 퇴계에 의해서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학교는 국가의 원기다, 가장 뜨거운 기운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가장 적실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학교란 건 매우 진정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실제적인 어떤 삶 속에서 또 그의 여러 가지 논설 속에서 우리에게 되새기게 했던 이런 점입니다. 여기서 특권적 저는 기표로서의 학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세속적인 공간이 아니라 뭔가 의미로운 공간 또 그 속에 나아가서 참된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됨을 만드는 이런 공간이다. 세속에 머물고 있대 세속 속에서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어떤 그런 장소다라는 걸 확인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특권적 기표라고 할 걸 우리가 흔히 결절점이라고 합니다. 노달 포인트. 모든 힘이 이렇게 뭉치는 모든 것이 이렇게 그쪽을 초점을 두는 이런 어떤 공간을 장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이 세계에 배꼽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리스 내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퇴계를 포함한 이 유학자들은 모든 그 삶의 근원 중에 하나가 학교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가 단순하게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점수 매기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공간의 어떤 공간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공부의 장소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미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치적 어떤 질서의 중심축이기도 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분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세속적인 삶에서부터 그걸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같이 끌고 나가서 좀 더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뜻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장 퇴계가 많이 만든 것이 서원 의절입니다. 서원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소원을 가꿀 것인가 이런 이제 의절인데, 그걸 옛날 고문서들 가지고 이렇게 보면 참 재미난 여러 가지 그 이야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령 집을 소원을 새로 지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소원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나무부터 구하는데, 이 나무를 아무 데나 가서 막 쓱쓱 베어버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성스러운 그러니까 의뢰를 해가지고 신목을 구한다는 의미로, 도끼도 가장 정성스럽게 해서 가서 그 신목을 모셔온다. 이건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말하자면 공간이고, 아이들이 성인으로 가는 어떤 장소로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는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와서 이제 계기충문이라 해서 그러니까 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의뢰인데, 물론 유학적인 질서로 유학적인 그 의뢰로 바꿔놨습니다만, 그런 시기부터 마지막 환한례 봉한례 해가지고 이 신주를 모시는 과정까지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20개 넘는 어떤 의절이 있습니다. 지금을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없고 뭐 터무니없다고 불필요한 그런 그 낭비를 하느냐, 불필요한 번차음한, 그러니까 쓸데없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절 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퇴계 선생을 포함한 당시의 유학자들이 구상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학교라는 공간은 다른 어떤 그 세속적인 공간하고 다른 뭔가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중요한 가치를 그러니까 생성하고 나누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하나의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만, 학교는 의례의 중심축이고 의례 행사를 통해서 교육 공간은 향중에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묶어내는 하나의 노달 포인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요새 학교를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여러 있는 어떤 기관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맨날 뭐 이 밥그릇 가지고 싸우고 무슨 뭐 그 온갖 말하자면 경제적인 단위의 어떤 하나로 그러니까 이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혹시 없는가? 물론 다들 자식들이 키우니까 중요하다는 점은 공유하고 있으나, 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가꾸겠느냐에 대한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순창군 이 고지도인데요. 이 갖고 온 이유가 가장 중심에 학교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물론 학교가 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의식 속에서 갖고 있는 이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퇴계는 어떤 식으로 그 후학들을 길러내고 있었는가 하는 이 스승으로서의 퇴계, 또 교육자로서의 퇴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계는 뛰어난 지성이었고, 당대 누구도 이렇게 말하자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의 모습은 퇴계는 자기 스스로를 가장 큰 교육자로 일생을 살아가고 헌신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계상서당인데요. 나중에 도산서원 가시면 거기서 차로 거기만 넘으면 되니까 5분도 안 걸려서 퇴계 종택이 있습니다. 퇴계 종택이 있고, 그 퇴계 종택 바로 앞에 이 계상서당을 새로 건립을 해놨습니다. 이 한수함이라는 데가 이쪽 오른쪽에 큰 게 한수함이고, 이 밑에가 퇴계 계상서당입니다. 기록에 이제 50 이후에 퇴계 선생이 여기 머물면서 가르쳤는데, 너무 좁고 누추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 와서 잠을 자려면은 발을 뻗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누추한 공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몇 사람 머물지를 못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여기에 당대의 석학들이 다들 여기 와서
세계하고 같이 학문적인 담론을 하던 장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율곡 선생. 율곡 선생의 장인이 노경린 선생이라고 옛날 그 시절에 이제 성주 목사를 하셨어요. 노경린 그거로는 퇴계 선생하고도 상당히 깊은 교법을 나누고 거기 청곡서당, 영빈서당 그걸 처음 만들 때 이제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한 분인데 이 율곡 선생이 젊은 시절에 가장 이제 활발하게 이 천재성을 막 드러내던 시기에 이 퇴계 선생을 장인 어른 뵙고 난 뒤 와서 이 개상에서 머물렀습니다. 며칠 머물러서 그 시가 있어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너무나 이 훈훈하고 격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뛰어난 지성 두 분이 모여서 이야기하던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사실은 퇴계 선생이 60 이후에 이제 도산서당을 열거든 61세 때부터 도산서당을 여는데 퇴계의 이 도학적인 절이 사상, 퇴계의 이 도통론을 형성하는 밑그림이 이 공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은 비록 작으나 사실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학문적인 계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어떤 학문이 가장 바람직한 학문인가에 대한 사상이 연결된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60 이후에 퇴계 선생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옮긴 것이 이 도산서당입니다. 도산서당인데 이 도산서당을 우리는 흔히 이 도학의 모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로소 조선유학이 주자학에서부터 탈피해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적인 맥락과 가장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는 어떤 연근은 시기가 바로 이 도산서당입니다. 가면 조그맣고 뭐 볼품이 없게 보입니다만 이 공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철학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어떤 개화하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도산서당을 통해서 나중에 도산서원이 만들어지는 서당에서부터 발원하는 서원의 어떤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여기 지금 세계문화유산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담이 너무나 이게 궁궐담처럼 막 이 돌로 아주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 존숭하는 의미가 지나쳐가지고 원형을 살짝 이렇게 훼손해버렸습니다. 원래는 이 도산서당에 앉아서 이 밖을 원경을 바라볼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이 이렇게 사경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데 바깥 경치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한국 이 서원의 한 특징입니다. 이 구분짓고 경계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점에서 약간 이제 아쉬움을 사실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옥진각이라고 유물관을 현대식으로 지어서 그게 이제 서원하고 잘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지금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것은 이 속에서 그러니까 도산서당 시절의 퇴계의 어떤 이 스승의 모습을 그려내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시 차순 이야기 되겠지만은 이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 삶의 어떤 철학을 주고받는 이 양자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 도타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선생님들 시간이 없어서 다른 퇴계 전집을 다 읽을 거는 어려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만 반드시 한번 좀 읽어 보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퇴계 선생 언행록이 있습니다. 언행록은 제자들에 의해서 퇴계 일상을 기록해 놓은 글이거든요. 번역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제분들하고 같이 읽어가면 그 속에서 인간 퇴계의 본 모습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멀리 떨어진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도학자의 어떤 퇴계가 아니라
인간 태계의 어떤 이 깊은 어떤 정신, 이 부분을 쉽게 아마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시가 제가 여기 일부러 했는데요. 이 시는 그 태계 선생이 그 손자 순도한테 준 시입니다. 시인데 이 학문적인 열의가 지나쳐서 온 군데 뭘 알고 찾고 막 동으로 서로 뛰어 이제 다니는 게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고 후학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태계 선생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까이 있는 단 복숭아는 거들떠 보지 않고 쓴 돌배 따로 온 산천을 헤매고 있구나. 야, 어쩌면 참 인간의 모습은 네 내부에 있다. 그걸 그냥 온 군데 쫓아다니면서 헐레벌떡 그거 숨가쁘게 하지 말고 찾아오는 게 대부분 먹지도 못하는 돌배 같은 그런 경우인데 가만히 관주하고 반성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 그 노력부터 해라라는 것이 이 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절에 태계가 가장 열심히 읽었던 것이 신경부주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민정이라는 사람이 만든 신경부주인데 나중에 월천 이야기하면서 다시 조금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심학서거든요. 심학서의 어떤 기본적인 건 뭐냐면 본성의 선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참다운 생명력, 생생질이 자기 내면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의지,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뭔가, 최선의 삶이 뭔가를 찾는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태계가 신경부주를 죽으라고 공부한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태계 선생이 진영이 있습니다만 바짝 말르셨죠? 이건 나중에 후대 일제시대에 물론 만든 겁니다만 아마 태계 선생이 저랬을직해요. 왜냐하면 태계 선생이 19살 때 이 주역 공부를 막 너무 세차게 하다가 위궤양이 걸리셔가지고 위궤양이 걸리시고 잠을 잘 못 이루는 그 병을 그때 가지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마르지 않았을까. 둥둥한 태계 선생상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제시대 모상이 하나 있는데 꼭 나훈아 얼굴같이 이렇게 된 초상화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여하튼 태계 선생이 이 공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월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심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뭔가 깨우친 것 같아가지고 막 자기 집에 가다가 나무에 깃든 새를 보고 저게 삶의 철이다 해가지고 나는 이제 니들 못 본 거 하나 봤다 해서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니까 야, 너무 넘치지 말아라. 좀 자기 본 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 이걸 좀 더 이렇게 반성하고 사색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하는 것, 사유하는 것, 그게 자기 삶하고 완전히 일치해서 그게 실천적인 삶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고의 노력을 하는 과정이 도산서원에서의 어떤 태계의 일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도산서원이 건립됩니다. 근데 이 도산서원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곡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산서원이 건립되는 걸 보면 이 도산서원 처음에 건립될 때 그때 예안 사람들, 도산은 옛날에 예안에 있었거든요. 예안에 있고 그 외곽을 둘러싼 게 안동입니다. 안동 지역인데 안동 유림들하고 예안 유림들하고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다시 좀 언급하겠지만 예안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내성적인 관념적인 철학이랄까 이쪽에 깊이 이제 빠진 반면에 안동 유림들은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국리의 공부가 더 이렇게 중심이 놓여 있는데, 여하튼 퇴계 선생을 위패를 어느 쪽으로 모실까 하는 이 대립이 약간은 알력이 있었습니다. 알력이 있었는데, 이 도산서원이 처음 낙성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썰렁한 상태로 이게 사실은 진행이 됐습니다. 왜 썰렁하게 진행됐나 하는 건 이제 좀 더 뒤에 논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퇴계 선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을 어떻게 이제 재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실제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학파적인 흐름들이 분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학파의 분기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정당하고 바람직한 면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학설에서 다양한 사상의 갈래가 고구마 줄기처럼 펴져나오고 그것이 세상을 윤택하게 한다면 절대 거부하거나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계의 경철학에 대한 해석상의 편차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산학파의 형성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여기는 아마 아무도 안 가보셨을까 보는데, 여기 눈에 익은 분 있나요? 저기 월천 조목이라고 퇴계 선생의 그러니까 가장 큰 수제자, 나중에 퇴계하고 함께 도산서원에 이제 종양되는 분인데, 월천 조목이 기가든 월천 서당입니다. 아주 경치가 좋아요. 근데 요새 여기 공사 때문에 너무 어수선하게 나와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여하튼 이분이 한 학파를 형성을 하는데, 약간 어떤 오늘날에 이제 남말로 보면 문제적 인간의 한 모습을 이제 살림 사이에, 그러니까 약간의 심한 갈등을 나타내는 한 단서를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계암일록이라고 퇴계의 제자뻘 1577년인가에 태어나셨으니까 격차가 있으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태어났습니다만, 계암일록이라는 그 기록에 보면 이 월천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고, 이게 당시 정치권하고 미묘한 어떤 역학관계를 갖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에 영남 사림들이 보면은 도학이랄까 학문적인 숙성에서 과연 월천이 혼자 조양될 만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광해군 정권, 대북 정권의 힘을 받아가지고 혼자서 이 종양이 되었습니다. 종양이 되는데, 이분들의 제자들이 대북 정권 실세들하고 연결해서 막 지켜가지고 나중에는 관철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다양한 그러니까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원칙론자예요. 요새로 보면 그냥 아카데믹한 어떤 학자 중에 한 분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퇴계 선생한테도 가끔씩 이렇게 말하면 각을 세웁니다. 가령 아까 이야기한 신경부주 같은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이 신경부주를 쓴 정민정이라는 사람은 이 불교 공부도 했고, 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의 학설도 상당히 이렇게 수용된 학문 방법을 택했습니다. 주작 일변도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이 관료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은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신경부주란 책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갖고 사람들한테 계속 강의하고 했는데, 하루는 이 월천 선생이 이 책을 들고 오셔가지고, 아니 이 정민정이라는 사람은 겨우 이런 사람인데 선생님 그 책 이제 읽지 마십시오. 그거 이단서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각을 세울 정도로 이 기계가 남달랐던 이런 분입니다. 굉장히 집이 가난해서 퇴계 선생이 계속 쌀을 보내는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네의 이 감기를 누르라고, 자기 너무 이 격정적인 이 감기를 누르라는 글들도 자주 보내서 그게 사문수간이라는 책을 해가지고 이 가장 도산서원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이 어필로 서문을 받고 했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파의 어떤 이 그 학문적인 줄기는 사실상 금방 소멸돼 버립니다. 소멸된 것이 왜냐하면 내암 정인홍 선생하고 연결된 여러 가지 이렇게 대북하고 연결되는 정치적 흐름 속에서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몰락하게 된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예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하게 지속적으로 마음 공부를 중요하는 어떤 퇴계의 만년의 학문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의 태동이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퇴계 학파의 가장 큰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흐름이 학봉 김성일 학맥입니다. 이 대산 이상정이라는 조선 후기 거유를 배출하기도 한 이 학파가 사실상 퇴계학의 어떤 그 흐름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이쪽 학맥에서 이야기는 퇴계의 어떤 그 의발을, 그러니까 몰래 전술하는 병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퇴계는 도통의 일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를 표하기로 합니다만, 저는 이 퇴계 학파 중에 학봉 사상이 가지는 어떤 흐름 중에 한 가지는, 지금 보이나요? 글씨가 안 보이죠? 예. 이 글귀를 보면요, 이 퇴계 선생이 얼마나 제자들과 함께 이 깊은 인간적 교감을 나눴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저는 언제나 이걸 자주 읽고 있습니다. 학봉 선생은 임난 때 창의했다가 진주성에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와서 남긴 이 19절입니다. 도산서원을 바라보면서 읽은 19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녘 구름가에 유정문은 닫혀있고 사람 없는 뜰악엔 달빛만 가득하네. 천길 높이 날던 봉황 어디로 날아가고 벼호동과 푸른 데만 해마다 자라는가 하는 게 이제 이 선생에 대한 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성숙을 해준 가장 고마운 분으로 이런 시들이 그 퇴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 의해서 많이 쓰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상의 얼개가 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뭐냐면 사실상 학봉 선생이 그 학맥에서, 물론 다른 학맥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망할 때, 그러니까 이 경술국시를 당하고 그 일본인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때 여기에서 가장 많은 의병운동가, 독립운동가가 배출되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퇴계 철학을 조용조용한 관념적인 철학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현실이 말하자면 자기네들을 요구할 때, 선비들을 요구할 때 가장 격정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어떤 사상이다라는 것을 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계의 경사상이 그냥 자기 내부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태도를 정확하게 간시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퇴계학에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일 합방 당할 때 자진한 사람이 몇 분 정도인지 아세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전국에서 스스로 음식을 안 드신다든지 혹은 악편을 드신다든지 해가지고 목숨을 끊은 분들이 약 70분 정도 됩니다. 예, 몇천 황현 선생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안동에서만 퇴계 문도들 중에서만
10분 정도가 퇴계의 목숨을 끊으셨어요. 이 한 고을에 이 풍산 오미동이랄지 뭐 하해랄지 여기 지금 그 내압이랄지 하는 이런 한 동네에서 나오는 의병이나 이 그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한 군에 버금갈 정도로 사실 엄청나게 많이 그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퇴계 사상이 갖고 있는 이 선비 정신은 새롭게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제 여담을 쓰면요, 제가 그 한 년 전에 지금 국내 유수한 그 기업의 부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우리 회사는 이미 세계적 기업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인재들을 얼마든지 그러니까 리크루트하고 모셔올 수 있다. IT 산업의 가장 선진적인 가장 앞을 달리는 사람도 충분히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에 따라서 커다랗게 해보면 한 회사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위험한 부분도 동시에 있다.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은, 옛날에 우리 그런 사례들이 간혹 보이잖아요. 우리 걸 갖고 기술을 갖고 중국으로 간다든지 어디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그 기술 격차가 확 줄어들고 심대한 이 타격을 받았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은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는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선비 정신을 가진 인간이다. 그분이 선비 정신을 가진 인간이, 선비란 말의 그 용례가 정확하게 지칭하는 바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야기 요체는 차마 하지 못한 일을 막 하는 사람들, 자기를 팔아가지고 사익을 위해서 공공의 어떤 이익을 배반해 버린다든지 국가적인 어떤 이 타격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이 정신, 차마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스스로를 말하자면 검속할 수 있는 이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선비 정신을 가진 인간과 동시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선비 정신만 가진 인간으로서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더 꼭 필요하다면 노마드적인 정신이다. 노마드 정신이라는 건 유목민 정신입니다. 새로 개척하고 밖에 나가서 활기 있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그분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선비 정신 같은 경우는 회사 갑자기 들어와서 다 큰 사람을 대상으로 도저히 길러낼 수는 없다. 이걸 길러내는 것은 집, 가정과 그리고 어릴 때 말하면 학교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지나간 시대에 많은 이 정신적인 자산들이 있고 뛰어난 어떤 이 사상적인 그 내용들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조망이나 이해가 너무 결여돼 가지고 간과하고 소홀하고 때로는 멸시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다. 한국적인 어떤 말하자면 특유의 문화적인 이 탤런트를 가진 그런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퇴계를 우리가 오늘날 바라보는, 퇴계를 공부해야 되는 어떤 한 이유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서해 유성룡 학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서해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들으셨다 해서 잘 아마 익히 이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시라 봅니다만, 서해 선생의 장점은 단순한 책상 물림이 아니에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인물이 아니고 경국의 운명입니다. 세상을 경륜하는 능력, 세상을 나름대로 말하자면 국가적인 어떤 사업을 원만하게 실현할 수 있는 국량을 지닌 인물이다. 잘 아시잖아요. 임난을 사실 헤쳐갔던 그 정신적인 자산은 이분에게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서해 선생 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재밌는 게요. 퇴계 선생하고 이렇게 뭐랄까 이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퇴계 선생은 절대 읽지 말라고 하는 이단서, 양명학이랄지 심지어는 말하자면 그 선악에 대한 관심까지도 이렇게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확장을 해가면서 그거 주저하게 너무 매몰돼서 그 속에서만 이렇게 말하자면 교조적으로 해석하는 그 틀에 대한 이 불안감을 자주 이야기를 토로를 하십니다. 물론 옆에서 막 그 아까 이야기했던 월천 조목 같은 분이 서해 선생을 막 굉장히 크게 비판하고 힐난을 하거든요. 그 하삼도 하량설이라고 하는 외와 미략설이 사실이냐 이런 부분에서 당신은 지금 왜 자꾸 선생님 읽지 말라는 양명학적으로 깊이 경도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이제 이야기된다. 다 수용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 그런 부분은 좀 해소돼야 될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사상의 지형을 넓히고자 하는 그 운동들이 생각들이 나타나 있다. 현실의 터에서 옛날 것 퇴계학을 받아들이려는 이런 어떤 유연성이 어느 누구 못지않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가 어디죠? 그렇습니다. 건축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병산서원 만대루입니다. 다 가보셨죠? 제가 그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 온 학자하고 같이 여기 그 만대루에 올라갔더니 가서 이 만대루의 구성의 원리랄까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했더니 이게 공간이 칵칵 오늘날 같이 학문이 분절화돼 가지고 컴파트먼트화돼 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한다든가 혹은 이 학년별로 차등을 두고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열린 공간의 어떤 체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특이한 어떤 공간 구조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상당히 이게 유니크한 세계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하나의 이 강학 공간의 사례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현대적인 해석으로 다시금 다시 살려서 본받아야 될 어떤 중요한 문화유산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앞에 이게 병산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서해 선생을 이제 생각을 같이 정리하고 이야기해 본다면은 많은 소득이 저는 여기에서 있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병산소에서 저 앞 병산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 안 가보셨어요? 현풍에 있는 도동서원입니다. 도동서원인데 도동서원이 상당히 이 안에 여러 가지 그 특이한 어떤 문양이랄지 이 석축 같은 데도 보면 상당히 기하학적 문양도 있고 독특합니다. 독특한데 제가 이걸 주목한 이유는 이 서원을 통해서 퇴계학과 남명학이 만납니다. 잘 알다시피 한원당 선생이 여기 모셔지고 한원당 선생의 외손인 한강 정구 선생이 여기에 같이 모셔집니다. 이 도동서원의 원규를 통해서 한원당 선생은 남명학과 퇴계학의 어떤 이 종합을 저는 시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학을 많이 강조해요. 소학 어린애들 배우는 거 왜 강조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소학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추상 속에 머물러 가지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고 우선 현실에 발을 닫고 구체성이 있고 현실적인 감각을 지닌 어떤 인간이 되라는 그 의미로 이야기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 도동서원입니다. 한 사상이 다른 사상과 만나서 새로운 이 사유를 꼽히는 그런 어떤 장소로서의 서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마무리 삼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다시금 퇴계나 도산서원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저희 어머님한테 어머님 생전에 계실 때 많은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공부한 만큼 성숙되라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비대칭을 이루니까 공부는 많이 하는데 사람은 이게 별로 된 것 같지 않다라는 꾸중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저희 형님하고 맨날 두 사람을 불러놓고 야 박사 그 소용없다. 사람이 사람 돼야지. 맨날 그 박사 뭐 해서 뭐 하냐.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게 유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덕성이 어떻게 같이 이렇게 뭉쳐있게 되느냐. 지식 따로 가고 덕성 따로 가고 이게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하빈 신우담이라고 있습니다. 서양의 학문이 막 들어왔을 때, 서학이 들어왔을 때 서학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뒤에 뒷부분에 보면 직방외기라는 책을 가지고 서양의 이 교육 시스템을 쭉 바라보고 난 뒤에 비평을 합니다. 이야기를 보자면 이거 내가 서양의 애들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치는 것을 봤더니 이거는 문제가 많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군자를 그리려는 인간이 아니다. 물론 그분의 이제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 소학 시기의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거는 도토리가 떡갈나무 되듯이 덕성의 어떤 잎을 차근차근 길러서 큰 어떤 그 성덕군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니 조그만 녀석들한테 처음 들어오는 소학생들한테 산수 가르치고 또 뭐 생물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데 걔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선 근기를 길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단계 의학, 법학 이렇게 막 나눠지잖아요. 아니 그 전문가 양선하는 건 유학이 이야기하는 군자 불기의 정신. 군자는 하나의 도구적 쓰임새가 아니다. 라는 어떤 정신에 볼 때 이건 뭐가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훌륭한 의사 분께서 계셔서 제가 함부로 말씀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분 이제 생각은 뭐냐면은 의학이라는 전문성 속에 덕성이 같이 결부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양에 그거 내가 봐서는 그게 없는 것 같다. 법학이라고 하는 이 법 전문가만 있지 덕성을 같이 엮어주는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게 동양의 그 사람 기름 법하고 볼 때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자기식의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맞다 옳다라게 이제 말하면 속단하기보다는 단정하기보다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걸 좀 더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공부란 거는 지식이 클먹가면 덕성이 같이 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의연과 소당연이 같이 이렇게 뭉쳐지는 어떤 그런 어떤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서양의 학자들은 인격적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지식인데 인격과 같이 가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부분의 하나의 큰 어떤 명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급해가지고 우선 빨리 성적 올리고 뭐 가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너무나 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제가 여러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자네들 학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낱말이 뭔가 하고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학교 하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낱말이 뭔지 알겠어요? 학교 하면 성적입니다. 학교 하면 시험입니다. 학교 하면 다 어느 대학이나 가서 이야기해도 시험하면 뭐가 생각하는지 아세요? 시험하면 성적하면 뭐 과락,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뭐 감옥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학교 하면 감옥, 또 심한 친구들은 뭐 자살 이래놓고 자기들끼리 막 웃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공부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가 예민한 어떤 칼이 어떤 말하자면 무기가 돼서 개인의 어떤 삶을 오히려 윽박지르고
구속하는 하나의 장애로 등장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아주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뭐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경쟁 체제에 매몰돼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분들이 끊임없이 배움이 덕성과 연결되는 어떤 그 시스템을, 그런 어떤 논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건 본받을 만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언제나 그 새로 회복해야 될 가치, 새로 다스려야 할 가치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퇴계한테 우리가 크게 빚져야 될 하나의 내용은 이 사람을 기르는, 새로운 세대를 기르는 그의 어떤 성실한 자세, 그러니까 자기 힘을 타는 이 자세 부분은 우리 교육을 살리는 어떤 마지막 희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우리 제 제자들하고 자주 선생님 석박사 과정 중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래도 학교의 마지막 희망은 선생님이구나 하는 것은 서로가 공유하는 지점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현실적인 한계를 돌파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퇴계 선생이 여기 한 아주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만, 퇴계 선생은 스승을 산속에 있는 이 옹달샘으로 비유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마른 사람들이 먼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면 와서 잠시 물을 마시고 정신적인 갈증을 치유하고 다시 자기 길을 따라가는 이런 옹달샘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학생을 어떻게 강요하거나 뭘가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과 옹달샘과 같으니까 너희들이 인생의 먼 길을 가다가 힘들고 피곤하면 와서 나한테 물을 먹고 다시 너희 길을 가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매우 많은 시사점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대목은요, 저는 제가 가장 아끼고 자주 읽는 글입니다. 선생님과 스승과 제자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스승과 제자가 얼마나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글귀라서 자주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합니다. 한번 제가 조용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은 문생을 데리고 고갯마루를 넘었다. 이때 산에는 꽃이 만발하였고 안개가 감도는 숲은 맑고 고왔다. 선생은 두자미에 시 한 수를 붓다. 소용돌이의 백로는 마음 고우라 미역 감고 외로이 손나무는 꽃 피워 절로 환하네. 문인이 이를 듣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였더니, 군자는 억지로 하고자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시의 뜻에 꼭 맞는다. 배우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를 체험하여 그 뜻을 바르게 하여 리를 깨하지 말 것이며 도를 밝히고 공을 헤아리지 말아야 한다. 만일 털끝만치라도 억지로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속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이렇게 서로가 스승과 제자가 자연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또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어떤 자세, 이게 사실은 새로운 교육을 싹트게 하는 하나의 움집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퇴계 선생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바는 산속에 핀 꽃을 봐라. 그 꽃이 자기 스스로 뭐 잘났다고 뽐내거나 드러내거나 하지 않고 꽃은 꽃으로서 이미 충분히 사람들에게 맑은 정신과 아름다움을 선사하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성장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도산서원을 가시면은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계 종택하고 도산서원에 가는 길을 다시금 안동시에서 잘 복원을 해놨어요. 이 길에 그 길을 가다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격을 다른 큰 인격과 이게 만남이라고 한다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어떤 선비들은 길러졌다. 이런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들은
현실적인 어떤 장애나 혹은 속박을 넘어서는 향기 나는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말하자면 잉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퇴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좀 더 쉽게 가능하면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재주가 없어가지고 약간 현학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내심 불안합니다. 퇴계 선생에 관한 좋은 글들이 이미 그 시중에 상당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퇴계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상처, 또 우리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두서없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의장님 감사합니다.